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 어떤 게 있죠? 네, LG전자가 의료기기와 블록체인 관련 분야를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두 사업이냐?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네. 또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 치료제가 동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도입이 추진되는 치료제들과 위탁 생산 산업 수혜주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오늘 코스피가 좀 처음에는 휘청이는가 싶더니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힘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차익 실현 물량까지 출회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등해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운 것이 오늘장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0.2%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최근 2거래일 내리 상승하면서 기반을 다진 탓에 2720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예. 반면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장 막판에 낙폭을 줄이고 힘을 받으면서 0.13% 상승했습니다. 개인이 1,4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오늘장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예, 코스피가 그래도 3거래일 연속 2,700선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유가도 그렇고 불안한 상황에서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의견을 냈는데요. 첫 번째는 힘 실리는 증시 바닥론이라고 꼽아봤습니다. 예. 증시 전문가들은 이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단기 바닥으로 인지하고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월 FOMC라는 대형 이벤트가 끝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 달째 접어들면서 시장이 이에 대해 내성이 생겼다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현재 증시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공급망 악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신영증권은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할 두 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2분기 안에 이 미국처럼 마스크를 벗고 경제 재개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수요가 올라오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억눌려 있던 우리 증시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향후 국내 생산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지 여부는 변수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억 그리고 2천억 원 넘게 순매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2,700선에 코스닥 지수는 930선에 안착하는 등 현 위치를 사수했습니다. 현재 증시의 추가 상승이 제한적인 것은 외국인 자금 유출이 주된 원인인데요. 외국인의 자금이 돌아오면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4월 초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시장이 안도하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증시가 악재에 대한 반영을 끝냈다는 점, 그리고 경제가 다시 정상화된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의견이고 그 반대되는 시각도 있나 보죠?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증시 바닥론에 맞서는 이 증시 관망론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살펴보면 점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 격차가 좁아지면 경기 불황의 사전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옵니다. 삼성증권은 과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1분기 실적을 확인하려는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클 것이라면서 상승 모멘텀은 아직 약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증시가 바닥이라고 판단하긴 이르고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투자처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박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래의 경기 상황을 종합한 지표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경기를 둘러싼 우려가 엄습하면서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약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간의 금리 격차는 최근 19베이시스 포인트 0.19%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1.59%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금리 차가 1년 만에 크게 줄어든 겁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선 미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우크라이나 사태,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장기화 등으로 이르면 2분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런 인상 기조를 반영하면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2분기, 3분기, 게다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물가가 둔화될 거라는 좀 이게 기대도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 가지고 단기물은 더 빨리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 연준이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에 따른 장단기 금리 역전의 현실화로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장단기 금리 역전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질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이 상향되고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기대된다는 관측입니다. 물가 압력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 50bp 인상 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수치예요. 가장 우려했던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장 올라간다. 근데 이 안에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거에 약간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이 상향되고 공매도 잔고 비율이 낮아져 수급 불안이 해소된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익이 상향되고 공매도 잔고 비율이 낮은 이들 기업 가운데 고려아연과 포스코홀딩스 등은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최근 한 달간 주가가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역발상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박 기자, 내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도 두 가지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쏟아지는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오늘 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합성 PMI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난다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쏟아지는 정상회의로 꼽았습니다.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G7 정상회의가 일제히 개최됩니다. 이 세 회담에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지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증시 바닥론과 관망론이 혼재된 상황이다라는 소식 앞서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증시의 향후 방향성이 성장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월가의 유명 투자 전략가 에드 야데니는 이 내년 S&P 500 지수가 5,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금융주와 에너지주를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에서 신인규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에드 야데니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지난 중국 헝다 사태 이후 경제 영향과 시장의 행보를 정확히 짚어낸 월가의 유명 전략가입니다. 야데니 대표는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변수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기존 예상보다도 꽤 크겠지만 시장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의외로 기업의 수익 전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I did lower my expectations to 4,000 by the end of the year for the S&P 500 just this week, and that's a 16% decline from its all-time record high, which is really still more in the nature of a correction than an outright bear market. And then next year, I think things will get better, and I do look for 5,000, a record high of 5,000 in the S&P 500 in 2023. 가격 결정력을 갖춘 기업들의 제품 가격 상승이 성장 둔화를 상쇄할 것이라는 게 야데니 대표의 관측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을 위한 투자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에는 금융주와 에너지주에 대한 매수가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So energy is a good hedge against inflation. Financials, the banks, the investment bankers are good hedges against rising interest rates. And technology is a good way to invest in a future where labor shortages need to be offset by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increase productivity.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해온 미국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도 일정 부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클라우딩 컴퓨팅 분야를 제외한 대형 기술주 투자는 올해 가장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다고 야데니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But keep in mind that the main problem in the U.S. stock market is not economic growth. It's not even inflation. It's not earnings. The main problem is valuation. Over the past few years, the valuation multiples that people were willing to pay for stocks simply got too high. But certainly semiconductors, cloud computing, those areas are going to continue to do very, very well. 높아지는 기준금리와 그동안 높게 책정되어 온 밸류에이션 문제가 올해 성장률을 더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LG전자가 오늘 주주총회에서 의료기기와 블록체인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접고 유망 사업은 더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에 나선 건데 일단 전문가들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먼저 양현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4월 26년간 이어온 모바일 사업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태양광 패널 사업에도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사업의 경우 2015년 이후 6년 동안 적자 행진을 이어왔고 태양광 사업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이 2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LG전자는 앞으로도 실적이 부진한 사업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대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가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는 의료기기와 블록체인입니다. LG전자는 오늘 주주총회에서 의료기기, 블록체인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한 겁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블록체인입니다. NFT 아트 컬렉션을 TV와 사이니지에 우선 탑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해당 기술을 지적재산권 보호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전관에 함께 출가될 라이센스업과 연동돼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센스업과 연계된다면 NFT 등을 활용해 특허를 통과하지 못한 IP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NFT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고요. 특허가 나고 나면이야 뭐 특허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겠지만 특허가 없는 상태라면은 NFT가 현재로서는 제일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선택과 집중 전략이 LG전자의 기업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세계 생활가전 1위인 LG전자, 이 왜 하필 의료기기 그리고 블록체인에 뛰어들었나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먼저 이 의료기기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의료기기 사업의 경우는 의료용 모니터 그리고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외에도 탈모 치료기기 그리고 이제 올 초 출시한 만성 통증 완화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네. 탈모 치료기기의 경우 매장별로는 이제 다르지만 하루에 평균 4대씩 팔리는 곳도 있을 만큼 반응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따라서 이제 기존 사업 부문을 강화하는 한편 또 이제 질병 예측이나 진단 솔루션 같은 이런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이런 헬스케어 산업이 어떤 이런 LG전자의 주요 사업 분야인 뭐 가전이나 또는 전장 이런 부분과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차량 안이나 또 TV에서 수집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알맞는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장 분야 특히 이제 LG전자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헬스케어가 전장과 접목이 된다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블록체인 쪽도 이번에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뭐 LG 코인 이런 거 나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일단 사업 목적에 일단 정관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뭐 네. 당장 LG전자가 뭐 코인 거래소를 신설하거나 뭐 자체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고요. 예. 이제 좀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제 일단 김한기 화백의 우주라는 작품을 이제 NFT로 이제 발행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나오시는데 그도 이제 보통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캔버스에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NFT 작품은 어디서 보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바로 이런 올레드 TV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건데 예. LG전자는 이처럼 NFT 아트를 전시할 수 있는 TV를 만들고 또 이제 나아가서 스마트 TV를 통해서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뭐 사업 목적에 이제 추가를 했으니까 암호화폐 또 이제 최근 뭐 SK스퀘어나 이런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발행에 직접 나서기도 했잖아요. 예. 이런 사례들처럼 LG전자도 언제든지 암호화폐 사업을 개시할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게 TV 앱 갤러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엊그제인가요? 카카오 계열사랑 저게 지금 계약 출시를 해서 저런 그 NFT 예술 작품을 이제 TV로 LG의 스마트 TV로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지금 구현이 되고 있고 꼭 코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게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블록체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중에는 실제로 이제 코인으로 냉장고를 사는 날도 뭐 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LG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의 경우는 이제 좀 화장품을 암호화폐로 실제로 사게 하고 또 이제 구매자한테 캐릭터 NFT도 줍니다. 생활 건강에서. 예. 네. 따라서 이제 뭐 아예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LG전자도 사실 좀 이렇게 남몰래 사업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LG전자가 지난 2018년 미국 특허청에 싱큐 월렛이라는 이름의 그런 상표권을 등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싱큐가 이제 LG전자의 스마트 가전 관리 앱이거든요. 예. 이 싱큐 월렛 서비스에 대해서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설명 외에도 뭐 전화 결제 소프트웨어 또 그다음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암호화폐용 디지털 지갑이라는 그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제 느낌이 오시죠? 지갑, 결제. 그러니까 이제 LG전자가 올해부터 모든 가전제품을 지금 이 싱큐 앱 플랫폼과 또 연동시키기로 한 만큼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싱큐 앱 결제라든가 또 사용자 인증, 데이터 보호 등을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가전 기업이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좀 변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된 건 아니지만 LG전자가 이 AI 로봇 사업에도 좀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지난 2018년에 취임을 하면서 또 전기차, 배터리, 또 전장 사업과 함께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삼는다고 발표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예. 이미 다양한 이제 로봇 회사에 좀 투자를 단행해서 이제 기반을 쌓았고 또 이제 클로이라는 로봇 브랜드도 지금 상용화시킨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좀 이제 주목해볼 만한 게 과거 이제 로봇 하면은 좀 생산 라인에 쓰이는 그런 산업용 로봇이었다면 예. 지금 이제 LG전자가 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호텔이나 공항 또는 뭐 지하철, 병원 등에 쓰이는 서비스 로봇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역성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36조 원에서 연평균 23% 이상 성장해서 2026년에는 약 125조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LG전자가 지금 이런 이제 서비스 로봇을 좀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인재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달 초에는 로봇 과학자 이제 데니스 홍이라는 이제 UCLA 교수를 자문역으로 영입하기도 했고요. 예. 지난해에는 이제 아마존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이현철 디렉터를 인공지능 연구소장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그 서비스 로봇이라는 게 뭐 안내도 해주고 예약도 받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 보죠? 좀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로봇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서비스 인력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LG전자가 가지치기도 이제 끝난 상태에서 이제 좀 유망 사업을 중심으로 키워가겠다 이런 의지를 오늘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오늘 이 LG전자 투자자들 그렇게 그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전자 아무래도 그런 가전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제 엄청난 캐시카우가 지금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이제 생활가전업체, 세계 1위 생활가전업체라는 데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미국 월풀을 꺾고 세계 1위 자리에 오른 데 이어서 올해에도 좀 이런 프리미엄 가전이라든가 이런 신가전을 중심으로 좀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LG전자가 아무래도 이게 주가가 힘을 못 받는 이유는 이런 캐시카우 외에 좀 이제 전장 사업 같은 분야에서 실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사업도 접고 좀 힘을 쏟았지만 좀 이래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 또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좀 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올해는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이 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흑자 전환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렇듯 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면 신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는 희석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LG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라든가 좀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이 줄줄이 뛰어들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제 로봇을 포함한 5대 메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장 모멘텀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LG전자의 주가도 조만간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 기자의 분석, 유튜브 이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까요? 일단 제목은 스마트폰 접은 LG 또 출사표 그리고 해시태그는 LG전자 블록체인 접수 코인은 언제? 네. 알겠습니다. 또 출사표하고 물음표를 던진 게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코로나 치료제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 치료제 사용과 임상시험 허가를 좀 서두르고 있는 모습인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신 기자, 이게 진짜 앞서서 백신 도입할 때랑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치료제 구하기가 좀 힘든가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을 하면서 네. 이제 현재 치료제 구하기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이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처방량은 매주 2배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도입된 물량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 올해 1월 14일에 국내에 처음 도입이 됐죠. 네. 지금까지 처방받은 환자가 약 한 10만 2천여 명 정도 됩니다. 예. 이 질병관리청 방대본에 따르면은요, 이 국내에 도입된 팍스로비드가 총 16만 3천여 명분이고요. 이 선계약 물량이 한 100만 4천 명분이 되는데 네. 이거의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달 셋째 주에만 하루 평균 약 한 5,600명에게 처방됐는데 이런 속도라면은 이제 약 2주에서 3주 후에는 정부가 보유한 물량이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방역 당국이 일단 이 팍스로비드 물량이 모자르자 이 추가 물량 4만 4천 명분 도입을 발표했지만요. 이 확진자 발생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팍스로비드 4만 4천 명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은 물량 합해 보면 얼마 안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도 진화에 좀 나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였죠. 이 식약처가 미국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죠. 네. 이 라게브리오라는 약을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2만 명분을 국내 우선 도입을 했고요. 이번 주말부터 이제 일선 의료기관에
만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네. 팍스로비드와 비교를 해서 좀 약효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네. 이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에 이 효과가 한 30%로 팍스로비드의 효과가 88%인 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이 식약처는 다른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한해서만 이 라게브리오 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료제 부족 우려가 커지자 이제 방역 당국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 이부실드의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지만 말씀해주신 품목들 이제 포함해서 국내에서 승인된 치료제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이 긴급 사용 승인이 되거나 정식 허가된 치료제는 모두 5종류입니다. 네. 이 주사제랑 주사제랑 네. 이 먹는 치료제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예. 먹는 약인 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또 머크사의 이 라게브리오는 먹는 약으로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주사제인 길리어드의 베클루리주, 이 JW 중해제약이 수입하는 로슈의 악템나주,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이제 중증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는데요. 다만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가 적어서 현재 처방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코로나 환자를 막기 위해서 먹는 약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예. 이 방역 당국은 치료제 도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그다음에 치료제는 17개 기업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항체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유망한 먹는 치료제 개발에 국내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또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R&D 지원, 또 임상 지원 TF 운영, 국가주도 검체 분석 지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도 신속한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예. 이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전례가 없었지만 제약사에 요청을 해서 로열티를 이제 지불하면서까지 복제약을 만들 거다 하면서 네. 이제 정부가 치료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실한 감소 추세에 들어왔냐 아직은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 확보 필요성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치료제도 그렇지만 임상시험 허가에 대한 속도도 좀 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이제 좀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이 치료제는 17개 제약 바이오 기업이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치료제의 경우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도 사용이 가능한 항체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최근 일동제약의 임상 시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업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곳은 일동제약입니다. 한 해에만 우리 돈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던 이상 지지혈증 치료 신약 크레스토를 개발한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오노기 제약은 바이러스 양 감소를 확인한 일본 임상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당국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고 다국가 임상 3상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에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도입됐지만 확진자 수에 비해 공급량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동제약은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국내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화이자나 MSD 치료제와 비교해 복용 금기 성분이 적어 상대적으로 처방이 원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허가 이후 50만 명분만 공급되면 1,50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최소한 안 돼도 50%는 넘는데 공동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보통 전통 제약사들 한 10%대 옛날에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기 전에도 그 정도는 나왔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번에 신약이 출시가 되고 한 20% 이상은 충분히 남지 않을까. 일동제약 외에도 대웅제약, 현대바이오, 신풍제약 등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코로나 치료제 공급과 처방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지금 물량이 없다고 그걸 아끼면 안 돼요. 일단은 최대한 쓰고 그다음에 정부가 모든 노력을 해서 물건을 갖고 와야죠. 다음에 쓸 거라고 아끼다가는 그거 어디 쓸 건데요. 그럼 지금 나빠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우리 국민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지금 쓰는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이 되는 거고 또 그래야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으로 추진해보자라는 얘기를 한 거죠. 치료제 물량 확보가 방역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일동제약의 신약 물질이 화이자와 MSD에 이어 먹는 치료제 3호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네, 일동제약 이렇게 기대감이 일면서 주가도 연이틀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3호 먹는 치료제가 될지 진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치료제도 백신처럼 글로벌 위탁 생산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까지 이 코로나 약품 생산 공급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 기업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 복제약을 중저소득 국가에 이제 저렴하게 공급하는 이 글로벌 생산 허브로 우뚝 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셀트리온과 이 동방 FTL이 유엔사나 이 국제의약품 특허풀과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제네릭 생산을 위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 국제의약품 특허풀을 통해서 저소득 국가의 판매를 허용하는 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인데 이 셀트리온과 동방 FTL 제네릭을 개발 생산해서 최대 이제 95개국 국가에 공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월이었죠. 이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동방 FTL 등 국내 3개사가 이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제네릭 생산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일라이 릴리를 비롯해서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GSK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이었죠. 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과 유럽의 신공장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앞으로 이제 K바이오가 코로나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의 글로벌 위탁 생산의 전초 기지로 부상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제목과 해시태그 뽑아주시죠. 네, 먼저 유튜브 제목은 이 코로나 치료제 부족에 JW 중에 일동제약 반사익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요. 네. 네, 해시태그는 이번엔 치료제 부족. 해시태그 국산 개발 치료제 빛보나로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들 계좌에서 아픈 손가락이 된 지 오랜데 좀 모멘텀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 개수가 증시에서 5년간 상폐된 종목 수보다도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할 때도 상장을 폐지할 때도 거래소가 깜깜이로 일을 처리하면서 투자자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속기획 코인 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몇 년째 가상자산에 투자해온 직장인 A씨. A씨가 갖고 있던 5천만 원가량의 코인은 하룻밤새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거래소에서 갑작스레 상장 폐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없이 그냥 상장 폐지 확정시켜버리고 거래도 없으니까 남은 사람들은 뺄 수도 없고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코인 발행사 역시 이유도 모른 채 깜깜이 상폐가 이뤄졌다고 토로합니다. 저희도 거의 직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손을 쓰거나 이러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체 판단을 했겠죠. 내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오픈한 적은 없으니까요.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종목이 상장 폐지되기 전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와 달리 갑작스레 상폐를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무분별한 상장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국내 빅4 거래소에서 상폐된 코인은 60개로 지난 5년 동안 유가 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건수의 2배에 달합니다. 무작위 상장 폐지라는 게 상장 폐지의 숫자가 많다 적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정의 문제인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것이며 상장 폐지를 할 때 누가 결정을 한 것이며 어떻게 결정한 건지에 대한 공시가 없다는 거죠. 상장 폐지뿐만 아니라 거래소에 새로운 코인이 상장되는 과정도 깜깜이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코인 거래소들은 상장심사위원 구성과 구체적인 상장 기준을 대외비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래소에 돈만 내면 상장을 도와준다는 이른바 상장피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우리 고박스는 상장피를 받은 적이 없다, 있다? 있어요. 있어요? 네. 상장피를 계속 못 받다가 운용 비용이 이제 커버가 안 되니까. 지금은 얘네들을 음성적으로 받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20억 냈다, 뭐 25억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인의 생사 여탈권을 쥔 거래소의 검증을 투자자가 어느 정도나 신뢰해야 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코인 시장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미래 전망은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부진한가? 오늘 현대차 주주총회에 참석한 일부 주주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경쟁사 대비 실적이 좋은 편이라며 이 미래 사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개발한 서비스 로봇 다리가 주총장을 찾은 주주들을 맞이합니다. 얼굴 인식부터 자연스러운 대화까지 가능한 이 로봇을 통해 주주들은 현대차가 제시한 로보틱스 사업의 비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주총장을 찾은 150여 명의 주주들에게 현대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수소 모빌리티 사업을 병행해 전기와 수소 모빌리티를 함께 이끄는 기업이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유연한 생산 판매, 영업이익 성장 등 전년도에 우호적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한편 모빌리티, 수소 등 미래 사업 측면에서도 시장을 리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주들은 정의선 회장을 중심으로 박정국 사장과 이동석 부사장이 새로운 사내 이사진을 꾸리는 안에도 동의하면서 3년 임기를 시작하는 정의선호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은 당장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현대차 측은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주총에 앞서 온라인 IR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주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올리고 글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현대차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주주들의 그 성난 민심을 좀 달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주주들은 특히 현재 주가가 기대보다 낮다면서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주주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고 현대차 측은 전년보다 1,000원 올린 주당 4,000원 배당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총에서 밝힌 현대차의 미래 비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전날과 같은 17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우리 가계의 빚 부담이 커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오늘 보고서를 통해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특히 금리를 올려야 가계빚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다음 달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석으로 풀이됩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금융 불안 지수가 주의 단계에 임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긴축 신호 등으로 대외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입니다.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빚은 전체 경제 규모의 2.2배에 웃도는 상황인데요. 코로나에 따른 금융 지원과 영끌 비투로 인한 자산 투자 수요가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가계비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퇴임을 앞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이창용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 모두 금리 인상을 강조한 만큼 한은의 매파적 기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빠르면 5월 미국 FOMC 전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돼 있는 만큼 우리 시장의 충격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4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주식시장이 안 좋게 반응하려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올릴 것 같은데 좋게 올린다든지 굿뉴스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식시장은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금통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좋은 실적을 거둔 반면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 상품을 파는 법인 보험 대리점 GA의 순이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이 수익성을 제한하고 이 판매 책임을 강하게 지우면서 보험 대리점들의 IPO 행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법인보험 대리점 1호 상장사인 A+에셋.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약 30%가량 감소했습니다. 대형 보험사의 자회사형 보험 대리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형 대리점인 삼성생명 금융서비스는 지난해 76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신한금융플러스 역시 8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하나생명 금융서비스와 매트라이프 금융서비스도 모두 적자를 냈습니다. 이처럼 보험 대리점의 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모집 수수료 상한 규제, 일명 1200% 룰 때문입니다. 1200% 룰은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설계사가 계약 초반에 과도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장치입니다. 그동안은 대리점이 보험사로부터 상품 판매의 대가로 특별수당까지 포함해 많게는 17배까지도 받아왔는데 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수수료 수입이 줄다 보니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정착률도 전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A+에셋과 인카금융에 이어 피플라이프 등 대형 보험 대리점 중심으로 IPO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황 악화로 이마저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IPO라는 게 주가가 현재 현금 흐름이라던가 영업이익 순이익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를 반영해야 되잖아요. 디지털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아울러 금융당국이 보험 대리점 설계사들의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안까지 마련 중인 만큼 업계에 겹겹이 쌓인 규제로 투자 시장에서의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집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단행합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나머지 4대 금융지주사들도 연달아 주주 환원에 나설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신한금융이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 자사주 매입 소각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신한금융은 내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후 전량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시중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그만큼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고 한 주에 돌아가는 배당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고 신규 그룹사 편입과 통합을 거치며 그룹 포트폴리오를 더욱 견고하게 다졌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경쟁력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분기 배당의 경우 올해는 1분기부터 균등 지급하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주들의 시선은 내일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KB와 하나, 우리금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지주 출범 후 첫 1분기 배당을 실시할지 여부가, 우리금융은 중간 배당 정례화 여부가 관심 포인트입니다. 하나금융도 분기 배당 정례화에 대해서 그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국내 금융지주들이 올해 특히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 나서는 건 매년 역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데 따른 주주들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4대 금융지주들의 평균 배당 성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5.7%. 금융지주들은 올해 배당 성향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다만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일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에 각설이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미국 시장에 또 존재감을 드러낸 건데요. 네. 바로
밈 주식입니다.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밈 주식은 모방을 뜻하는 밈과 주식의 합성어인데요. 지난해 미국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밈 주식,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또 간밤에 또 시끌시끌한 소식이었는데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종목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적인 밈 주식인 게임스탑의 주가 추이입니다. 보시면 3월 게임스탑의 경우 비디오 게임 소매 업체로 작년 밈 주식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인데요. 이번 주만 무려 60% 넘게 올랐습니다. 보시면 3월 14일의 경우 주가가 78.1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난 밤이죠. 3월 23일에는 14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열흘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인데요. 약 80% 상승을 한 겁니다. 3월 23일에만 14.50%, 전날인 22일에는 무려 28.94% 오르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아마 지난해 게임스탑 사태 또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게임스탑 지금 보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쭉 좀 꾸준히 최근 들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나요? 이 밈 주식의 특성상 급등의 이유를 바로 알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에 게임스탑의 라이언 코엔 회장이 자사주를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하면 라이언 코엔 회장은 자사주를 10만 주 매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소식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밈 주식에 올라타려는 투자자들이 급증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대화방에서는 게임스톱에 대한 언급이 전날에는 115회에 불과했지만 이날에는 400회 넘게 언급됐다고 합니다. 네, 게임스탑 이외에 또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불리는 게 AMC인데 AMC는 오른 이유가 더 모호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역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네. 3월 14일의 주가를 보시면 13.56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날인 3월 23일 20.7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50% 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이 AMC의 주가 역시 오른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측으로는 현재 시간 15일 AMC가 소규모 금광업체인 하이크로프트 마이닝의 지분 22%를 2,790만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AMC의 CEO가 올 봄과 여름 개봉할 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트위터에 올린 글 역시도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꼽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원인이 주가를 50%나 끌어올릴 만큼 강력한 호재는 아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이 AMC 광산업체의 지분을 매입한 것 역시도 좀 네.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뭐 AMC랑 광산업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네. 업종이긴 한데 비난이 나올 것까지 있나 싶긴 해요. 뭐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AMC 역시도 이 밈 주식 열풍에 편승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비판인 겁니다. 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광산주 테마에 대한 모방 투자가 과도한 상황인데요. 사실 AMC가 투자한 하이크로프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산 위기에 몰렸던 금광업체입니다. 이 최근 미국 개미들 사이에서 AMC가 이 회사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주목받으면서 인기 밈 주식으로 떠오른 겁니다. 네. 이 웨드부시 증권의 마이클 패처 애널리스트는 AMC의 이번 매매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AMC가 금광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좋은 전략적 투자가 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MKM 파트너스의 에릭 핸들러 애널리스트 역시 이 귀중한 현금을 회사의 핵심 역량이 아닌 고위험 비즈니스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가 상황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지금 두 기업이 작년에 더 급등을 했었는데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펀더멘털 많이 회복이 됐나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도 이 두 기업의 경영 실적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 게임스탑의 경우 NFT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전망을 했지만요. 내부적으로 손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계연도 4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게임스탑은 1억 4,750만 달러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 주당으로 따지면 1.94달러의 손실인데요. 작년 4분기에는 주당 1.19달러, 총 이익은 8,05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다는 것과 비교하면 네. 실망스러운 성적표입니다. 최근에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컨설팅 수수료 3천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게임스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AMC의 경우는 4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전망치는 주당 순손실이
가격이 3.53달러였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3.15달러의 순손실이었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보다 적은 손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도 뭐 수익률이 이렇다 보니까 밈주식 투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 짧게 살펴볼까요? 네, 이 밈주식의 경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가 변동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시 무턱대고 밈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CNBC의 진행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짐 크레이머의 코멘트 함께 들어보시죠. The memes, they're back. I mean, they took up AMC, so somehow that's related. I think what we've lacked, of course, is a plan. The numbers weren't that great for GameStop. We still don't understand what he intends to do. 네, 또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와 금리 인상기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이 최고겠죠. 밈주식 자극적이지만 신중하게 투자하셔야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아가 화성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전용 신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화성 1에서 3공장에 이어서 4공장이 됩니다. 이 PBV는 고객의 목적과 비즈니스에 특화된 차량을 제공하는 모델인데 자율주행 플랫폼 위에 차체 내부를 식당, 카페, 호텔, 병원 같이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아는 올해 니로 기반의 파생 PBV인 니로 플러스를 출시해 국내에서는 전기 택시, 해외에서는 우버 같은 카 헤일링에 활용합니다. 이번 신공장에서는 오는 2025년 7월이면 PBV가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